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카이로스 든든한 두 분 모셨는데요.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를 준비 중이신 예아운 선교회 대표 김디모데 목사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지금 태풍이 네. 몰려오고 있는데 매미하고 그 바람이 셌던 거 루사, 루사인가요? 로사인가요? 예. 루도 루사, 하나 루사, 없어서. 네. 루사. 그 두 개를 합친 크기다, 위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각별히 대비하시고 대비를 뭐 잘하면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때 그 침수 상황이 발생하면은 연락을 하시고 또 주변에 연락도 하시고 또 관공서에도 연락하시고 그래서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침수가 되는 거 빤히 보이는데 그냥 집에 가시면 안 되고요. 예. 퇴근 먼저 하지 마시고. 예, 퇴근 먼저 하지 마시고 자, 나의 비상이 우리 모두의 비상이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두 명 감사하겠습니다. 정도만 이걸 잘 알고 있어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글쎄 말입니다. 예. 하여튼 전 처음에 그 흰남노를 한남노라고 불렀어요. 한남노. 한남 아니었습니까? 흰남노예요. 흰남이요. 흰남노. 예, 그래서 한남이 노했나? 누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 예, 근데 알고 봤더니 흰남노였습니다. 근데 저같이 이런 나부랭이가 떠드는 거하고 언론인들이 이야기하는 건 다른데 언론인들조차도 한남노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 참 여러 가지로 하여튼 주의 방비 제대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우리나라가 영향권에 든다고 하는데 예. 화요일 또 가장 그때가 걱정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예. 예상 루트를 보니까 원전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럼요. 걱정이. 동남쪽. 예, 동남쪽이니까. 근데 바람도 세고 비도 많이 오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다른 정부였다면 이렇게까지 걱정을 안 했을 텐데 많은 그렇지? 걱정이 됩니다. 예. 이게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이에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걱정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면은 본인만 알지 마시고 주변에 많이 알리셔서 행여나 대피도 못하고 또 대비도 못하시는 분들 변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우리 서로 챙기면서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기독교인의 눈으로 보는 한 주간 이슈 살펴볼 게 많아서요. 한번 쭉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평화나무가 또 지난주에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예. 또다시 불구속 구공판 검찰 기소되어서 예, 저희 올 초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지선언 목회자 결의대회를 이제 파주 남북중앙교회에서 했었습니다. 예, 그 대선 때. 예, 대선 그렇습니다. 때. 예. 그래서 저희가 실은 3명, 이 개최를 주도한 3명을 고발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요. 근데 이 3명 중에 2명은 단순 가담으로 불송치됐고 그리고 1명은 빼박으로 개최자로 이렇게 혐의가 인정돼서 송치 의견이 돼가지고 기소가 됐습니다. 올 초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2월 26일이었죠. 토요일 날 그 파주에 있는 남북중앙교회에서 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지 선언 목회자 결의대회가 이제 열렸습니다. 네. 근데 지지 선언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집회 행위를 하는 거는 이제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파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기간 중에 선거 집회 일체 금지되니까 현수막도 이제 설치하지 말고 그리고 집회를 중지해라. 그래서 집회 현수막을 발견해서 중지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최 측이 이 선관위의 1차 안내를 통해서 외부에 걸어놓은 현수막은 철거하긴 했습니다. 근데 2차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했어요. 강행한 거면 예. 노골적으로 법을 어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또 요거 공직선거법 제 103조 4항에 해당된다. 이 해당 사항이 뭐냐면요.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후에 종친의 동청에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까지 선관위가 1차, 2차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드디어 검찰 기소돼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2사람은
뭐 연대 발언이라든지 와서 뭐 축사나 그런 단순 가담으로 이 개최 행사 자체를 조직하거나 함께 계획하지는 않았다라고 해서 불송치가 됐고요. 이것을 주도했던 남북중앙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님 최모 씨가 최모 목사죠. 이분이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이건 딴 얘기인데 그 구공판, 구약식 네.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네. 구공판은 이제 공판을 구한다, 예. 요구한다 할 때 구죠. 예. 구약식은 약식 기소, 벌금을 구한다. 예. 뭐 그런 의미의 구약식, 구공판인데 한마디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기소됐다는 얘기예요. 예. 예. 자, 그래요. 아, 평화나무 우리 공명선거 감시단 우리 단장이 우리 김티모대 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해서 또 큰 거 하나 또 건지셨습니다. 예.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잡혀가는 판에 이렇게 대놓고 선거법 위반하시는 분들은 또 봐줄 수가 없죠. 근데 말이죠, 이거는 정말 너무나 빼박이기 때문에 이제 기소한 거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선 캠프에 있었던 조상호 변호사 말씀으로는 네. 이 아주 악랄하게 극악하게 이재명 후보를 씹은 그런 뭐 이 유튜버 나부랭이들. 네. 그래서 이제 당에서 고발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세 건이죠. 세 건의 경우는 너무나 명백한데 이 차마 이 유튜브라 할지라도 옮겨서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극악한 말들, 욕설, 많았죠. 막말. 네. 근데 그 사람들 무혐의로 났어요. 세 건만 했는데 세 건이 다 무혐의가 됐어요. 아니 세 사람이 이제 고발됐는데 그 세 사람이 이제 무혐의가 된 거예요. 뭐 나머지는 뭐 아마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 세 건은 왜 안 됐느냐? 나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제가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아유. 증거 없음으로 해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수사하는 네. 경찰. 예. 근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이사장님에 대해 가까이서 그렇지. 저는 그게 후회가 돼요. 기억 안 난다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말조차도 안 하고 진술 거부를 했거든요. 명백한 이 정치보복 수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어야 했나? 기억이 안 난다라고.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 친구들이 나보다 머리가 좋네. 그렇게 생각해야 하나? 네. 윤 대통령은 소환 관련해서 자기는 경제와 민생을 챙기느라고 기사를 꼼꼼히 읽을 시간이 없다. 네, 그런 말은 웃음만 납니다. 자기는 당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해놓고는 지난번 그것도 그렇지만은 비대위가 이제 잘못됐다. 지금 비상 상황도 아닌데 무슨 비상대책위원회냐라는 지난주 이 시간에 법원의 판결을 이제 수습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그 이튿날 토요일에 있었는데 그때 의원총회 중에 윤석열이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초선 의원들한테. 네. 네? 당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왜 전화합니까? 의원총회에서 또 의원총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정말 상습적이고 정말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이따가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예, 그 영상 한번 보시면은 아마 그 진술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예. 정말 윤석열 씨는 정말 이게 너무 깜이 안 되는 인물이란 게 갈수록 드러나고 있는데 예전에 클린턴과 루빈스키의 스캔들 당시에 왜 클린턴이 코너에 몰렸느냐? 루빈스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아닙니다. 거짓말을 했죠. 뻥을 쳤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워터게이트 사건 역시 닉슨이 물러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도청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도청 안 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물러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행위는 물론이고 행위를 부정하는 그 거짓말까지도 다 그냥 용인해주고 눈 감아주고 이 정상인 나라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윤석열 그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짤 영상이 하나 생각납니다. 어떤 그 임창정 씨 나온 그 영상에 네. 김수민 씨가 어머니로 나오는데 아이고 이 새끼야 넌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라는 그 영상이거든요. 그 짤 되게 유명한데. 아, 그렇죠. 네. 예. 뭐 동영상을 보여주는 그 창동 씨한테.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게 아주 뇌리에 윤석열 대통령 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저희 딸은 이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진다고 아직 믿고 있는데 네. 예. 윤석열 대통령 TV에 나올 때마다 이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네. 이제 코가 길어진다고, 코가 커졌다고. 예. 5살짜리가 조기 교육을 당해서. 아,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5살짜리가 네. 미용에 관심이 있어서 코를 좀 키우고 싶다 해서 계속 거짓말하면 어떡합니까? 아, 저희 남편 코가 아직도 자라고 있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날마다 코가 자라고 있는데 저희 딸 코를 붙들고 제가 밤마다 기도합니다. 제발 매일같이 자라지 않게 해주세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자라는 유전적인. 네. 예. 자, 그리고 또 평화나무가 계속해서 이 선거와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애를 쓰고 계세요. 또 6.1 지방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과천시의원 공천 받았던 윤모 씨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알고 봤더니 2006년 신천지 분여회 소속 간부 문화부장으로 이름을 올렸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뭐 이게 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뭐 신천지 연관 행사에 참석했던 기록들이 다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신천지 위장 단체로 알려졌던 스트릿캔이 과천시 보건소와 시의회 공무원들을 포섭해가지고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 관여하려고 했었다는 이제 의혹에도 이분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네. 근데 이분이 이제 CBS 노컷뉴스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 가톨릭 신자다. 그래서 해당 단체가 신천지인 줄 전혀 몰랐다. 그리고 뭐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귀국해서 자기가 봉사활동 모집한다고 하길래 그냥 가볍게 생각했던 거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네. 뭐 사진에 찍힌 게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그때는 뭐 레크레이션 강사로 봉사를 하러 갔었다. 그러니까 신천지 측에서 자기 이름을 임의로 올린 게 아닐까, 어떻게 이름이 적힌 건지 자기는 절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지금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나무와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에서 이 사람 윤모 씨가 신천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이 추가 증거들을 잔뜩 확보하셔서 선관위에 신고하셨다고 해요. 예. 우리 저 김기무대 목사님이 또 가셔서 예. 평화나무를 대표해서 가서 바쁘십니다. 기자회견하셨어요. 예, 저희 그 윤 의원에 대해서 시의원에 대해서 저희가 선관위에 당연히 이 모든 자료를 넘겼고 네. 선관위가 경찰에 이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경찰 수사가 들어간 상태예요. 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워낙 이 신천지가 그동안 정치권과 유착 관계가 상당히 많았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반사회적인 행태들이 심각하고, 그리고 포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생겨서 이 신천지 피해자 가족분들과 네. 그리고 신천지 전국대책연합 거기 이제 대표 총무님과 저희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가 함께 연합해서 과천경찰서 앞에서 규탄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거든요. 그렇죠. 당선 목적으로 지금 예. 신천지가 아니다라고 지금 신도인 걸 감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 봉사활동하러 한두 번 나갔는데 그 교회 조직도회 회장 이름에 제 사진하고 이름이 박혀 있는 겁니다. 네트과는 무관하게. 예. 그러면은 누구를 이 문제를 공론화한 언론사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네. 그걸 도용한 곳을 이제 시비를 그러죠. 걸어야죠. 그 예. 근데 왜 이 윤모 의원도 그렇고 모든 분들은 한결같이 도용한 그 해당 주체를 안 건드리고 왜 이 문제를 공론화한 저희 평화나무 같은 언론 기관들과 이런 시민단체들한테 불만이 많으신 건지 예.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신천지가 가벼운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 조직도에서 계단 올라가듯 그 위에 올라가려면요 엄청난 그 단계를 밟아야 되고 그렇지. 엄청난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문화부장 명단에 올라갔을 정도면 이분은 그냥 간단한 신도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요. 예,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 지점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삼성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성 장학생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그리고 좀 실력 있는 친구들을 예전부터 장학금을 줘가지고 길러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검사, 판사를 배출해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로스쿨까지 보내가지고 변호사들을 만들죠. 그다음에 이런 인맥을 장기간에 쌓아놓은 다음에 삼성이 위기에 처하거나 무슨 비리나 뭐 재벌 총수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를 이제 이 인력을 동원해서 쉴드 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그런 걸 반복해 왔듯이 네. 요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요 판검사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나 우리 사회에 영향력 있는 연예인 누구도 가릴 것 없이 자기들 교인들을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포섭합니다. 신천지라는 대표적인 그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은 과천을 자기네들의 성지로 지금 가르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천이 그래서 신천지 본부도 있어요. 근데 그거와 관련된 모든 부동산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그 인프라들을 얘네들이 지키고 보호하고 이것을 활용하려면 그렇죠. 과천시에 있는 공무원들과 그리고 정치인들을 여야 가릴 것 없이 포섭하고 얘네들은 자기네들 편으로 만들어서 활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십몇 년 전인가 언론계 기자들로도 많이 취직을 시켰다고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2005년에 그 CBS 인터뷰였던 것 같은데 그럼 당시. 17년 전인데요. 그러면 이미 지금 데스크에 안고도 남을 2005년인가 2016년인가 2016년인 것 같네.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2000년대 10년이 초반이었어요. 넘었던 기사였는데 그러네. 기자로 이미 다 지금 뭐 다 파송하듯이 신천지에서 각 언론사로 파송했다고 예. 했고 그래요. 실제- 2000년대였네. 2005년인가 6년인가 7년인가 그때 네. 그 증언이 있었어요. 그러면 네. 지금 그때 입사했더라도 거의 뭐 지금 부장급은 됐을 텐데, 야, 참 그래서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관련한 기사는 세계일보가 제일 정확하다. 원래 뭐가 뭐를 못 본다고. 그렇지. 네. 또 무당도 싫어해 세계일보가. 나름의 엄청나게 강력한 논조로 건진을 깐 데가 세계일보거든. 그렇죠. 어? 건진을. 어? 세계일보를 이미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천지일보는 이제 신천지 쪽이고 네. 세계일보는 통일교 네. 쪽이죠. 그래서 네. EJ라고들. 예. 예, 그래요. 지난주에 또 그리고 신천지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대법원 판결이었는데요. 이게 신천지 모략 전도가 위법하지 않다라는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아이고, 야, 이거 아주 이- 신천지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거네. 이게 지금 신천지 탈퇴하신 분들이 네. 신천지 서산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소송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1심, 2심에서는 이 신천지 탈퇴하신 분들이 예. 이겼어요.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 이 신천지 쪽 패소한 부분을 다 취소하고 사건을 대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 예. 돌려보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시작된 소송이고요. 이 신천지에 빠졌던 교인 3명이 내가 속아서 빠진 것이다. 정치적인 물질적인 손해가 컸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리고 또 뭐 신천지인 거를 알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세뇌를 당해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라는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이분들은 이제 자기 청춘이 신천지에 다 빼앗겼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소송 이름을 청춘 반환 소송이다. 아, 이렇게 그래요. 부르기도 했어요. 예. 그런데 1심, 2심은 분명히 신천지가 피해 교인들을 속였고 또 그들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신천지가 교인들을 포섭하는 방식이 이제 위법하다라는 것이 인정된 최초의 판례였어요. 네. 그런데 2심, 그리고 또 2심 판결문에 따르면은 이 신천지의 구체적인 포섭 방식이, 이 포섭 과정 방식이 다 사실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뭐 정체를 속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포교 전략을 짰는지, 뭐 그리고 주고받았던 문자, 혼자 두지 말아라, 화장실 갈 때 뭐 어떻게 해라나, 이런 구체적인 사실까지도 다 인정이 됐어요. 이 신천지 서산교회 구성원들이 네.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메시지까지 다 네. 증거로 인정되고요. 그런데 이 대법원이 이 1, 2심 판결을 뒤집고 신천지의 이런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 뭐 문화 강좌 함께 듣자, 뭐 이러면서 접근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추수꾼이 또 따로 있고 산 옮기기라는 뭐 방식이 따로 있고, 뭐 모략 전도와 같은 교묘한 방식으로 신분을 숨기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이 방식이 이 원리 신천지의 포교 방식이고, 그리고 유대감이 형성돼서 경계심을 풀 때쯤에 사실은 신천지다라는 걸 밝힌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다 빠져나오기가 힘든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관계도 이미 다 형성이 네. 되고. 네. 이 신천지 서산교회도 같은 방식으로 이분들에게 포교 활동을 했던 건데, 이것 자체가 손해배상을 할 만큼 위법한 행위로까지 볼 수는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러면서 피해로 그 판결에 이
지적했던 점이 뭐냐면요. 이 판결이 피해 교인들이 몇 년 동안 신천지 내에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판결은 뭐냐면요. 신천지가 잘못은 있지만 배상 책임은 없다. 왜? 너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단 상담소장, 구리 이단 상담소장이신 신현옥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약에 사탕을 발라놓고서 유인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 사탕 찾는 사람들만 마약 중독이 됐다고 책임을 묻는 거다. 이 사탕과 마약을 묻힌 사탕을 제공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는 판결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결국에는 이게 대전지방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대법원이 뭐 가이드라인을 준 거나 마찬가지라잖아요. 그 사실 저 파기환송 할 때 그 취지대로 그 파기환송심에서는 또 판단을 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누구였지? 원세훈. 네. 원세훈 같은 경우 2심에서 세게 한 방을 먹고 근데 양승태 대법원에 가서 사실상 죄를 덜어주는 죄를 벗겨주는 예. 판결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혹을 더 붙였지. 파기환송심 가서. 그러니까 파기환송심 가가지고 도리어 더 혹을 붙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건 정말 극소수고 극소수고 이 대부분은 이제 대법원 판단에 맞춰서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판단이 나오는데 아마 신천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겠는가 하는 또 참 암울한 전망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예. 판결이 이제 판례로 남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2차 청춘 반항 소송도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라고 해요. 네. 이런 이 신천지에 관해서 속은 사람들이 신천지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신천지의 책임을 묻기가 더 어려워진 게 아니냐. 이런 네. 대체적으로 잠깐만. 그 서구권에서는 네. 이런 이단 사입이나 이런 종교 단체에 빠진 사람들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묻기 전에 사회적 병리 현상 중에 하나로 종교 중독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중독. 네. 그래서 우리 그 사회에도 뭐 단순히 이제 물질적 영역에서 뭐 알코올이나 뭐 니코틴 같은 것들도 정부가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런 종교단체에 빠지는 분들이나 피해자들의 공통점이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궁박, 여러 가지 이 처지의 환경을 교묘하게 이 단체들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종교 집단이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 거짓으로 이제 사기에 준하는 그런 속이는 행위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그 그루밍 한다고 그러죠. 네. 이렇게 한 방에 세뇌되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이 사람들을 자신들의 조종하기 편한 그런 교리와 다양한 그 인간관계를 이용해가지고 교묘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걸 더욱 악랄하고 폐악하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신현욱 이 이단 상담소 소장님께서 네. 그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책임을 결국에는 네가 간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게 이단이고 문제가 있고 이런 짓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속아 넘어간 거는 너니까 너도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속인 놈보다 속은 놈이 더 잘못이 있어라는 식의 그러한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법원이 그리고 이 재판부가 이런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에 대한 병리적 현상과 이 입체적인 관점이 좀 결여돼 있어서 이런 판단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네. 또 정신적 물질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손해가 있었을 거라고요. 헌금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뭐 바쳤던 세월이라던가 네.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이 판결의 근거가 이런 신천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의 근거가 아니라 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한 것도 속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들의 예, 예. 어떤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손해의 피해로 봐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이 내려지면 과연 이제 신천지가 포교 활동하는데 뭐 더 이상 조심할 게 없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사법부가 좀 이런 거 판결을 하실 때 이 후폭풍이 어떻게 불지를 좀 그렇죠. 그렇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종교 집단들은 우리가 이번에 대법까지 가서 파기환송 됐으니 더 조심해야 되겠다. 다음부터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잘 됐다. 이제 이거 판례가 있으니. 이거 해도 안 걸리는구나. 이제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식으로
이 무죄나 무혐의가 나와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파기환송이 돼버리면 자신감을 얻어가지고요 더 활개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한 범죄에 대해서 예. 제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참, 그래서 예전에 우리 결국 디모데 목사님하고 정혜민 목사님 이런 분들이 또 나서서 공론화했던 그 그루밍 성폭력 예. 그것도 굉장히 위험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야, 네가 왜 그 교회 가가지고 그런 일 당하니? 왜 그 교회 다녀? 그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식으로 판사가 판단을 했다면은 예. 굉장히 어려울 뻔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수사관들이 이제 비기독교인들이고 신앙이 없다 보니까 일반적 상식에 의하면은 피해를 당했으면 딴 교회를 가야지. 그 이후로는 왜 계속 다녔느냐 이거를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또 그루밍 네. 성폭력에 대한 개념 자체가 개념도 없었고요. 아니 연애지 이게 어떻게 야, 그 일이 있었을 때는 너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 아니야? 뭐 예. 이런 식으로 했었을 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폭력에 관한 가장 후진 인식을 갖고 있네요. 아니, 수사기관 종사자들 중에 그렇게 좀 선구적이고 선진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선진적이진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지금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그 인식을 갖고 있는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종교 집단이나 특히 교회에서 목회자로부터 피해나 이런 그 신천지 같은 피해자들을 수사기관이 대할 때 항상 이해 못하는 지점이 동일합니다. 그럼 피해 당했으면은 딴 교회 나오고 빨리 나와서 예? 고소할 것이지 지금까지 왜 가만히 있다 이제 와서 그리고 또 왜 그 사실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아무 문제 제기도 안 했느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종교적인 그루밍과 종교 중독 상황에 놓여 있고 그 분위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문제 제기를 공론화하고 고소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수사기관이나 수사관들이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에 대한 인식, 의식 이게 좀 많이 결여돼 있지 않은가. 그래서 실은 초반에 저희가 이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때 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예, 예. 아유, 그런데 뭐 지금 그거나 이 사건이나 뭐 큰 차이가 있나요? 그야말로 이분들은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그 노예가 된 상황이었는데, 정신적 노예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런 분들에게 그 청춘을 반환해주지는 못할 망정. 야, 그거 왜 그 교회 갔니? 네가 어리석은 거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이러면서 않았냐. 피해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상처를 더 후벼 파는 거죠. 네. 결국에 이 피해자들은 이런 판결을 받으면요. 결국엔 내가 다 망쳤다. 내 탓이오가 되는 거예요. 또. 그렇지. 그러면 사회적으로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고요. 계속 이런 피해자들만 계속 더 많아질 뿐입니다. 이 그루밍 사건, 가스라이팅 사건을 좀 바라보는 안목들이 이제 수사기관에서 좀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권 바뀌고 나서 얘네들 더 설칩니다. 예, 느낌적 느낌이라는 말. 네. 그렇죠. 신천지가 이번 정권과 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전에 우리가 이미 뭐 여러 번 은혜를 갚는다는 등 또 뭐 이 또 압수수색 당할 뻔했던 게 네. 무마되는 등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건들이 많이 그래서 있었어요. 이만희 총회장이 그 CBS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한번 내부 폭로자가 은혜를 받았으니 갚아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 공명선거감시단이 또 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만희 씨랑 그 청년회장을 또 고발했는데 네. 증거 불충분은 또 무혐의 나왔습니다. 아이고. 증거가 예. 불충분합니다. 증거 불충분. 어떤 증거를 뭐. 더 갖다 대야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나요? 거기서? 네. 기억이 안 나는 걸로 이제 우리 저기 이사장님도 아유,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누구시죠? 자네 선임이네. 죄송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게나. 예,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 나와야 되는 목소리를 신부님들이 대신 내주신 기자회견에서 예, 소개를 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에서 이 정경심 교수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죠. 지난 6, 7월경에 서울구치소 내에서 4차례나 낙상 사고를 당해서 하지마비 증상을 겪고 있다고 이 정 교수가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 마비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도 받았다고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형 집행정지를 불허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늘 왜 불어가 있는지 한동훈이 어제였나요? 말했는데 뭐 의료진의 수술 뭐 치료 계획이 구체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뭐 불어가 있다라고. 한마디로 꾀병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이 의료진이 뭐 수술하겠다, 치료하겠다라는 건 사실 이 진료하고 정밀 검사 받고 좀 이제 어느 정도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주장하는 증상이 어떤지도 제대로 진단이 안 내려졌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핑계댔다는 거는 너 꾀병이다, 안 된다, 싫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한 거죠. 아니 근데 참 이해를 못해요. 아니 아픈 사람이 이 구치소 안에서 발생하고 또 이게 또 여론에 상당한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까지 나서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뭐 인도주의적 요청을 한 건데도 덕치의 회복을 촉구하며가 이 성명서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논란이 되면은 사실은 구치소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누군가 셀럽이 한번 감옥 갔다가 야 국이 짜다 해가지고 국을 싱겁게 한 적도 있었다는 거야. 그럴 정도로 외부의 어떤 인식, 그거 굉장히 벌벌 떨어하고요. 그리고 이 구치소 와가지고 기자가 취재하는 걸 엄히 금지하고 그래서 면회할 때는 아예 뭐 녹음기구 휴대전화하고 갖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럴 정도로 외부의 감옥 내의 상황이 전파되는 걸 두려워하는데 감옥 안에서 4차례나 낙상사고를 입어가지고 지금 치료가 절실한 분을 야, 그 꾀병, 꾀병이잖아. 왜 꾀병을 부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건 진짜 이거는 이건 상식 바뀝니다. 상식 바뀌어요. 인간의 도리죠. 그래서 신부님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경심 교수 형 집행정지 거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나 마찬가지고 더불어 살인 방조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런 범법 행위를 방어해주는 집단이 있는데 그러면서 언론까지 다 때리셨어요. 이 집단이 바로 언론이다.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재단 신부들이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한마디 하셨어요. 성공하자면 당신네 정부가 성공하자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공정과 상식을 되찾아야지. 전직 대통령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정부는 병 걸린 사람은 누구라도 차별 없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본권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또 하셨고요. 또 남편이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자가 아니었다면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형 집행정지가 거부되는 일은 없었을 거다.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 배운 사람들이 운운하는 법과 원칙이 약자들을 아끼고 보살피는 수단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아주 그냥 날카로운 지적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덕치, 애덕의 정치가 어서 회복되길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침을 놓으신 게 저마다 본분과 권한이 어디서 생겨났는지를 되돌아보고 미움과 원망일랑 내려놓길 바란다. 애덕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은 반드시 그 끝이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촌철살인 멘트를 날렸습니다. 아니 말이죠.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놈들 아닙니까? 권력을 갖고 있으면 아량을 베풀어야지. 아니 정경심 지금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 가석방 대상일걸요 아마? 가석방 될 수도 있어. 저는 참 이 행위 자체가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 때 석방됐을 때 건강 이상이라는 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석방되고 나서 뭔 짓 했습니까? 자기 동네 내려가지고 윤석열 만나가지고 사실상 정치 행위를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십억, 몇백억 뇌물 헤쳐먹은 재벌놈들은 휠체어 태우고 지팡이 채워가지고 풀어주면서 꾀병, 그거야말로 꾀병 아닙니까? 근데 정경심 교수는 이런 식으로 실제적 낙상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감옥에서 억울하게 표창장 가지고 별건 수사해서 감옥에 어거지로 잡아놓은 다음에 저러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풀어주지 않는다? 이 잔인한 새끼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찰 조직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개겼다가는 끝까지 간다라는 거를 어떻게든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애시당초부터 정경심 교수가 이 표창장 별건에서 감옥에 갈 만한 사안이 아니다. 이것 자체가 문재인 정권과 조국 전 장관을 표적 수사하기 위한 기획된 그렇죠. 검찰의 검찰 쿠데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애시당초부터 감옥에 갈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한 게 민주당 전체 의원 180명을
CGV나 메가박스에 꽁꽁 묶어놓은 다음에 그대 가지고 좀 한 3번 돌려서 좀 봤으면 독후감도 좋겠습니다. 써내고 독후감도 써내지 않으면 퇴장이 안 되는. 예, 그리고 독후감 좀 써서 예. 제출해가지고 독후감도 그 카피 킬러 돌려가지고 돌려가지고. 표절률 얼마인지 그렇죠. 예. 네.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날 그 신부님들이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만나기로 하셨대요. 근데 일부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에 함께 하기로 했다가 뭐 다른 일정 때문에 뒤늦게 불참을 통보를 한 거죠. 김용식 대표 신부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지난 5년의 세월 동안 권력을 잡고 있던 문재인 정부가 이 일을 했다면 이런 일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민주당의 안일한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시면서 이런 가족, 정경심 교수와 가족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민주당 지도부에 반문하셨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각성과 맹성을 촉구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안 내서 언론이 제대로 서지 않아서 결국엔 종교인들까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이 신부님이 또 한동훈 장관에게 또 한 방 먹이셨습니다. 또 법무연수원에서 한동훈 장관이 가장 정의롭고 도덕적인 집단이 검찰이다라는 발언을 해서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자화자찬도 이런 자화자찬이 없다.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 아무도 검찰을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집단이라고 인정해 준 적이 없는데 스스로 그렇게 참칭할 뿐이다. 라면서 비판도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민주당에서 나와야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더 강력하게 나와야 되고 이런 성명서도 사실 언론이 이런 관점, 왜 형 집행정치가 불허가 됐는지 이런 얘기를 좀 다뤄야 돼요. 마치 전혀. 한동훈에 대해서 그 신부님이 하신 얘기를 네. 들어보니 네. 정광훈 빤스가 예,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야말로 가장 도덕적이고 깨끗한 집단이다라고 한 것과 그쵸. 예, 거의 준하는 오버랩되는 느낌이 듭니다. 독생자에게 세습을 하는데도 가장 아이고, 참. 네. 심지어 전광훈도 풀려났어요. 네, 전광훈도 그렇죠. 뭐 목에 예. 뭐 어떻게 해서 아유, 까딱하면 자, 하나님이 그렇지. 자기를 데려간다는 둥 네. 그런 얘기를 해서 네. 풀려났는데 멀쩡한 예, 한동- 디스크 때문에 그때 멀쩡한 문제 있고. 그 정광훈이도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정광훈이가 전국을 또 돌아다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월 15일에 그 광란에 그 코로나 대환장 파티를 열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또 다시 감옥에 가게 된 건데 일단 디스크가 있고 그러면요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한쪽으로 짝다리 덮고 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목에 그 정도로 무리가 가는 뭐 문제가 있었다면 그렇게 전국 투어하면서 무리를 일으킬 수가 없었을 네. 거예요. 네 주님의 은총으로 예.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제가 섬기는 주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영상을 하나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저희 평화나무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말이죠. 낙선자보다 당선자의 허위 사실 유포가 사실 더 그 죄가 더 무거울 당연하죠. 텐데요.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 삼은 건 작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들입니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검찰은 백현동 용도 변경을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가 두 개가 좀 달라요. 뭐냐면 당선 목적과 낙선 목적이 있는데 그렇지. 낙선 목적의 경우에는 후보자,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의 친인척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실이라도 사실 적시가 있고 그게 허위면 네. 처벌해요. 예. 근데 당선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선 목적은 예. 후보자 또는 배우자, 예. 그다음에 사촌 이내 친인척에 네. 관한 내용 중에 네. 출생지, 학력, 경력, 그다음에 뭐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이렇게 딱 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재산. 그다음에 행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딱 이렇게 7가지인가요? 하여튼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떠한 허위 사실을 발표해도 그게 그 처벌되는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닙니다. 출생지에 관련된 겁니까? 아니죠. 아니거든요. 예. 그다음 재산에 관련된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경력, 학력과 관련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죠? 뭐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와 관련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행위인데 굳이 네. 따지면 예.
행위가 내가 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한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허가를 해준 행위. 네. 그 행위의 동기잖아요, 이거는. 예, 그렇죠. 굳이 얘기하면 예. 행위가 아니거든요. 내심의 네. 동기에 불과하거든요. 예, 예. 아무 데도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발언이 윤석열의 낙선을 위해서 한 발언입니까? 아니거든요. 굳이 얘기하면 본인의 당선을 위한 발언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추가 사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52시간도 폐지한다고 하고 그리고 최저임금도 폐지하자고 하고 저 최저임금제 폐지 얘기 해본 적도 없고요. 주 52시간제 폐지 얘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또 정부의 그 최저 시급제라든지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기업 운영에 지장이 정말 많다.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맥락은 분명하지 않지만 곧바로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발언이 담긴 재작년 10월 26일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개발 특혜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시점이 지난해 가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년 전부터 자기들끼리 대장동 사업을 게이트로 규정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국물도 없다 이런 소리 하면서 이 국민들 갈등시키고 증오하게 하면 이 민주주의의 위기가 곧 경제의 위기를 불러온다는 말씀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혹시? 그 제가 안 한 얘기를 저렇게 됐습니다. 거짓말을 그러면 하시니까 네. 지금부터는 국물도 없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약탈해가는 이런 세력 국물도 없습니다.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자 지금도 여전히 주장하고 계십니까? 저는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기 다행이군요. 한미 간에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그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외에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아니 부산저축은행은 SPC 대출로 배임 혐의가 되는 부분만 기소를 한 겁니다. 일반 대출도 2건 기소하셨다니까요. 일반 대출 누가 기소합니까? 윤 후보가 작성한 당시 공소장에는 일반 대출을 수사 대상으로 하여 기소한 사건이 2건이나 있어서 근데 이 양반이 가는 곳마다 했던 말이 있어요.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 입안한 사람 중에 김수현 씨라고 있죠. 국민들이 자기 집을 다 갖게 되면 자가 보유자들은 보수 성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기들 안 찍는다는 겁니다. 일단 이것은 허위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권 35만 7천 호를 공급했고 박근혜 45만 호를 공급했고 문재인 정부 56만 호를 공급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공급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또한 아울러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해서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관용할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검찰이 윤석열 씨가 대통령 임기가 시작돼서 형사소추가 중단되는 5월 10일까지 우리들의 고발건을 질질 끌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합니다. 네, 그래요. 저렇게 명백한데요. 4월 초에 기자회견한 거예요, 저게. 예. 올 4월 초. 4월 그러니까 13일 그렇죠. 서울중앙지검 앞이었습니다. 5월 10일에 윤석열이 이제 취임식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앞두고 저희가 이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했습니다. 윤석열이가 그동안 유세 때
또 TV 토론에서 뻥친 거, 이거를 이제 허위 사실 공표 당선 목적에 해서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거는 뭐 한 달이면 너무 촉박하지 않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경심 교수 네. 기소 3주 만에 가능했습니다. 3주 네. 만에. 그러니까 그 형식상 보수단체가 그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 착수해서 기소까지 3주밖에 안 걸렸어. 네. 근데 저거 봐봐요. 저 수사가 필요합니까? 명백한 풀 HD 동영상으로 저희가 그야말로 수저만 뜨게끔 바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다 그냥 밥상까지 차려가지고 갖다 바쳤는데 네. 어떻게 됐을까요? 김디모대 목사님. 아직까지 쌍방간 소환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발인 조사도 안 했어. 고발인 조사도. 지금 8월 이제 9월인데요. 네. 검찰 측에서 저한테 전화 딱 한 번 왔습니다. 네. 증거 자료 한 번 더 제출해 줄 수 있느냐 정리해서 그래서 우편으로 붙여드린 거. 붙여드렸고. 예,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온 게 없습니다. 5개월이 지났는데 고발인 소환도 안 하고. 에이, 근데 저는 이 타이밍에 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왜 그러느냐? 왜 하필 이재명 그 의원이 대표. 당대표 돼서 네. 예, 이렇게 하느냐? 9월 9일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입니다. 사실상. 9월 이제 9일 이후로가 추석이기 때문에요. 9월 9일 전까지 기소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이제 관건이 있는 것이죠. 네.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건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이 선거법에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낙선 목적의 상대 후보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하고 달라요. 법조항이 달라. 네네.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는 이 지금 윤석열의 경우 자신이나 혹은 자신의 부인 또 뭐 사촌이네 그리고 친인척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는 굉장히 다양해요. 촘촘하고.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뭐 그 발언했던 게 백현동 발언한 게 뭐 윤석열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발언은 아니잖아요. 당선 목적, 자기 당선 목적의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까 조상호 변호사의 설명도 있었지만은 자,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타파 보도 아주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마침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아시겠습니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지금 여기 공범으로 김건희가 네. 이득을 본 공범으로 김건희가 꼽히고 있죠. 김건희와 그 증권사 담당 직원 간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 1차 주가 조작 당시에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윤석열이 지난 대선 때 뭐라고 했냐면은 1차 작전 때 김건희는 아무것도 몰랐다. 주가 조작 선수인 이모 씨, 지금 저 주가 조작 주범으로 꼽혀서 감옥에 가 있는데 구속돼 가지고 이 사람한테 자기는 돈만 줬을 뿐이지 아무런 뭘 사라 마라 이런 얘기 안 했다. 그 뻥으로 드러난 겁니다. 뻥이에요. 근데 이제 선거법 250조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죄 보면은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의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거. 이게 바로 처벌 대상이라고 분명히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주가 조작 범죄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의혹을 묵살시켜 가지고 이게 헛소문이라고 낙인 찍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자기 당선될 수 있게끔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아니냐 말 되죠? 그렇죠. 틀림없죠.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건이 이제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백현동은 그거는 말이죠. 무슨 유세 과정에서 여러분 제가 백현동에서 대박을 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경기도지사로서 야당 의원이 묻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수세적인 입장에서 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 부분도 그래서 이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이걸 말함으로써 자기한테 선거상 이득을 볼 의도가 있었는가? 그래 보입니까?
아니 일상적인 국정감사에서 묻는 거에 답한 건데 예. 이게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냐 이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억지인데 이건 빼박 아닙니까? 같은 법으로 참 다르게 적용. 네, 이거 빼박이에요, 빼박.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 배우자의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잖아요. 예. 1차 작전 때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직접 매수한 건데, 지는 그랬잖아. 이거는 직접 매수한 게 아니라 주가 조작 선수인 이모 씨한테 다 맡겨갖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우리 아내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허위 사실 공표야. 근데 이거는 봅시다. 오늘 이렇게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처벌할지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도 그렇지만은 주가 조작 범죄와 관련해서 아주 굉장히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래놓고도 김건희를 그냥 눈 감고 지나간다. 이러면 진짜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전체는 27% 지난주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긍정평가. 네. 긍정평가가 27% 나왔다고 하는데 4분의 1 정도의 국민만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고, 근데 이 세대를 보면요, 20대의 윤석열 지지율은 16, 40대는 15, 30대는 13%. 야. 지난주보다 더 떨어진 것 같아요. 네, 부정평가는 81%. 와, 이게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예. 대단한. 취임 3개월 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 4월 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고발장을 제출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10가지 혐의를 넣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인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 관훈클럽 토론회 때 2021년 12월 14일 부인 김건희 씨의 주식 거래 내역을 전체 공개하라는 패널들의 질문에 대해 윤석열 씨가 후보가 이미 다 공개했다. 억지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전면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을 아예 그냥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 씨 이름이 289회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모든 이 조작 세력으로 김 씨가 주포로 나선 첫 번째, 두 번째 시기에 관련된 모든 수사 정황, 이 통정 매매서부터 고의 시세 올리는 고가 매수 주문, 매수자 이런 모든 행위들에 대한 총 자료를 검찰이 이미 다 확보해서 그렇죠. 견적을 낸 상태입니다. 이거 이미 우리가 고발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르기만 하면 되겠네, 이제. 예. 부르기만 하면 되겠어. 이게 허위 사실인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김건희 씨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련된 연루된 이 모든 증거 자료들을 이미 검찰이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범죄 일람표라는 것 자체가 검찰이 이 범죄 증거들을 너무 많아서 표로 정리한 표를 말하는 거잖아요. 검찰이 이미 확보한 증거들을 이름을 쫙 나열해놓은 그 표를 200몇 회가 200 몇십 번, 289회. 네, 290회 가까이 등장하는 표를 검찰이 정리해서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건희 씨 성함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289회가 등장한다는 가히 압도적인 상황인 거죠. 이 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 빼고 다 소환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경력을 위조하고, 논문 표절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학위로 지금 이 학교 저 학교에 시간 강사 이렇게 나갔던 거 아니에요? 그게 푼돈을 모은 양반이 어느새 70억대 거부가 될 수 있었을까? 무슨 이유로? 어느새? 언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을까? 도이치모터스 의혹이 일단 풀려야 그 맥락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여기서 떼돈 번 것이 아닌가? 이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왜 그 진실에 다가가지 않습니까? 왜 진실에 다가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법 관련해서 이재명 이재명 대표를 소환을 할 거면 관련한 법잣대로 자기를 좀 들여다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수사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거에 비해서 가장 명확한 범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련한 범죄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이렇게 부인을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 과거 후보 시절에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향해서 부부는 일심동체 아닙니까라고 얘기했던 게 그렇죠. 누구실까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이재명 대표 소환을 결정하면서 지시하면서 아마 윤석열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적어도 이재명 대표를 부른다? 그렇죠. 윤석열의 오케이 없이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제1야당도 아니고 제1당 대표예요. 또 77.77%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이 된 당대표. 지금 오늘 차기 여론조사, 대선주자. 오늘 여론조사, 차기 대권 여론조사 한국갤럽 나왔는데 이재명 27, 한동훈은 9. 예. 그 3분의 1이야, 3분의 1. 그렇죠. 2위의 3배예요. 그다음이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가 4%, 이준석이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재명을 부를 때 윤석열이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안 하고 과연 그렇게 소환할 수 있었을까? 그는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은 다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부를 때에는 이재명을 소환해서 이제 곧 기소를 할 것이고 재판정에 세우려고 할 텐데 이러면은 국민들이 나를 비판하는 국민들이 좀 나를 무서워하겠지? 무서워하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방법이 있습니다. 예. 지금 김건희를 구속하세요. 그러면은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공정과 상식. 맨날 예. 그렇게 입에서 오르내리는 단어, 공정과 상식이 전혀 매치가 안 되잖아요. 네. 배우자를 향해서는.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양쪽으로 칼이 간다면 그래도 뭘 하려고 하나? 정말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도 네. 아니 건가? 지금 안정권이 하나 구속영장 친 걸로 그걸로 우린 공정하다 얘기한다면 누가 공정하다고 여기겠어요. 웃기는 소리지. 아유 웃음만 납니다. 예, 그래요. 압수수색 더 탐사 압수수색 해가지고 또 집도 압수수색을 또 또 재차 이 강기구 기자님 집을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해서 압수수색한 선례는 없다고 합니다. 예.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그때는 이제 잡아다가 이제 고문을 했겠지만 때렸죠 그때.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마 진보 유튜버나 또 이런 민주 시민들한테 무섭지? 무서울 텐데?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김건희를 구속시켜야 무섭지 우리가. 그렇죠. 안정권 따위 갖고 우리가 무섭겠니? 아이고 정말 참 어리석다 못해서 한심합니다. 예. 지지율을 이 수사로 어떻게든 끌어올려 보려고 하는 생각은 그러니까 적어도 보수층들은 결집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7%가 좀 멈춰서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보수층들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미 보수층들은 다 결집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할 사람들은 다 하지 않았어요. 추석 앞두고 그렇죠. 보합세 혹은 조금 올랐다 이렇게 보도하는 데가 있는데 아니 우리가 시험에 한번 비교해 봅시다. 100점 만점인데 지난주 27점 맞아왔고 이번 주도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25점이고 이번 주에 27점이면은 너 2점 올랐구나. 잘했다. 너 정말 발전하는구나.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싸잡아 더 혼나죠, 두 번째는. 그렇죠. 두 번째는 더 매기는 거다. 그 정도면요, 60점 이하가 아마 F학점일 겁니다. 네. 지난주 25점, 이번 주 27점. 똑같은 F학점입니다. 예. 그 일각에서는 안정권 씨에 대한 구속영장 이 청구에 대해서 하도 이제 정권이 권모술수가 많다 보니까 이 진보 진영 스피커와 유튜버들을 치기에 위해서. 앞서 밑밥을 까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있어서 우리 이사장님과 기억 안 그리고 나.
기억나로. 이동영 네. 총리를 비롯한 분들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저 그럴 수도 있겠어요. 우리는 공평하고 예.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권이만 안정권을 구속영장을 했기 때문에 변희재와 김용민이 있다면 예, 변희재를 냅두고 김용민을 건드리진 않을까 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좀 제일 바쁘신 분이에요. 내일도 예. 어디 가시지 않나요? 내일 예, 대전 갑니다, 여러분. 네. 예. 이미 뭐 광고를 했습니다만은 저녁 6시에 대전 둔산동에 갤러리아 백화점이고요. 그거 뭐라고 하죠, 거기를? 그 뭐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그 뭐 이름이 있더만 보니까. 무슨 내고리인데 저도 갤러리아 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뭐 다 아신다고 하대요. 대전 사람들 다. 예, 대전 대전 분들이 갤러리. 다 아시니까 우리 이제 대전에서 그 기자 활동하셨어, 우리 저 네. 최태영 감독님이. 예. 그래서 여러분 저 내일 6시에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뜨겁게 예. 태풍이 흰남노만 태풍이 아니라 윤석열 반대도 태풍이다. 이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9월 3일 토요일 오후 6시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 윤석열 타도로 가장 바쁘신 분인데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이러다가 이게 확 이제 하나의 도화선이 돼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우리 저 김용민 PD님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아니 난 뭐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일이 김용민 걱정입니다. 저는 뭐 전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만약에 뭐 설령 이놈들이 공작을 펼쳐가지고 뭐 엉뚱한 죄를 뭐 이렇게 막 가공한다든지 감옥에 보낸다든지 전혀 뭐 거기에 뭐 조금도 뭐 염려가 되거나 걱정이 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별건 수사로 털 것도 글쎄 털어봐야 뭐 나올 게 있어야지. 그쵸. 털어봐야 나올 게 막말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죠. 그렇게 털어도 막 막말밖에 없어요. 아니 사실 이재명 그 대표 같은 경우도 백현동 이게 건입니까? 말도 안 돼. 이걸로 어떻게 처벌을 한다는 건지 난 참 답이 안 보여요. 일단 법령상으로도 이게 죄로 물을 수 있는 성질의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갖고 억지로 기소했다는 거는 정말 전방위적으로 털어봤는데 이거밖에 없었다. 라고 자인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저는 백현동 그 기소됐다는 얘기를 듣고 야 이것도 진짜 고생은 했구나. 근데 하여간 검찰은요 무죄로 가지 않습니다. 무혐의로 가지 않아요. 어떻게든 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재판정에 넘기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하급 검사가 이런 식으로 저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억울한 사람 재판정에 세우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선배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선배님 이 건으로 어떻게 이걸 기소합니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선배가? 야 판단은 재판장이 해. 네가 걱정을 하니?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이 이렇게 저 잘못된 기소를 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불이익을 당하지 책임을 않으니까. 안 져요. 그러니까 이걸 기소권을 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사실은 정말 이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명백한 고의적인 어떤 특정 인간을 파멸의 길로 밀어넣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된 기소뿐만 아니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해온 그동안의 그 관행들을 다 깨고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죠. 유명무실해진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공수처가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수처가 너무 좀 이첩처가 됐어요. 그 수사처가 아니라 무마처가 또 됐어요. 시옷 대신에 미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무마처. 될 줄 알고 그렇게 애썼던 게 아닌데요. 그렇죠. 촛불 공수처만 선거 또. 생기면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차근차근 뭐 저는 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 깡패 검사가 대통령이 된 세상에서는 이제 검찰의 민낯이 보다 더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고 온 국민이 알 거예요. 야 이놈들은 진짜 살아있는 생양아치 깡패 집단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각하시게 될 거니까 각성하시게 될 거니까 저는 뭐 검찰 개혁을 위한 또 호기로서 또 신께서 이렇게 부여하신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 오늘 썸네일은 주술인가 신앙인가 네. 교회 안의 무당들 이 네. 이야기가 나갔었는데요. 네. 이 이야기를 하나도 못 다뤘어요. 네, 페이지 합시다. 예. 돈 받고 예언기도 해주는 곳이 있다면서요, 목사님. 예, 그 무속인들 그리고 무당들이 뭐 신점, 네. 뭐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점쳐주고 예언에 그렇죠. 비슷하게 행위를 해주고 예, 돈을 받는 상업행위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기독교 목회자로 보이는 분들과 기독교 교회에서 이제 이런 행위를 버젓이 상품화해서 하는 그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예, 여기 이곳저곳에서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이 소위 이 기독교에서 그 예언 기도라고 있습니다. 그 예언 사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이런 은사와 이제 능력을 뜻하는데 이 성경에 있는 거는 이제 미래를 예견하는 이게 예언이라는 거를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 미래를 예언해 준다. 우리가 아직 예측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해주는 미리 보고 그래서 이 예언자들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소위 선지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선지자에 대한 거는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고 개판으로 살면 이런 벌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주로 권력자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그런 기능을 했던 사람들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예언을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자로 맡을 예자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가르치고 이렇게 설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예언자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예언 자체가 뭐 너무 그렇게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기독교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그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 구절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이 황제 이름이죠. 때 그렇게 되니라라고 이제 흉년을 예언하는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이 초자연적인 미래를 맞춘다든지 그 병을 고친다든지 뭐 귀신을 쫓는다든지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제 소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미래를 내다보고 병을 고치고 그런 거를 이제 선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병 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예, 뭐 축기의 귀신을 쫓는 축기의 은사, 이제 그런 은사들을 주셨다. 그래서 은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주류 대다수 교회에서는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이 초자연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것들을 지금도 일으키신다. 이 교회와 목사들과 그리고 기독교인들 통해서 종종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뭔 소리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12사도와 그 초대교회에서는 일어났지만 그때는 하도 이제 얘네들이 안 믿으니까 믿게 해주려고 이게 좀 초자연적인 걸 보여줘서 자극을 줘서 믿게 하려는 그런 수단이었지 지금은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방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언 은사며 뭐 병고침이며 이런 초자연적인 끝났다. 그래서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좀 소수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한국 주류 보수 교회에서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가 지금도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여지를 주는 것까진 그럴 수도 있다 쳐요. 저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예. 있을 텐데. 아니 기도해서 뭐 불치병이 낫는다든지 그런 거는 좋은데 이거를 교육을 시켜서 금품을 받고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또는 엽기적이다. 예, 이런 예언 기도를 해줄 테니 이제 돈을 받고 예, 내라 이런 게 버젓이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쇼핑에 가면 목사님이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예. 네이버 쇼핑 링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도대체 왜 이 링크를 보내주셔서 들어가 봤더니 뭐
뭐 10분 예언, 뭐 중보기도 얼마, 결제까지 다 되고 네, 지금 취업 상담. 자료 화면이 네. 나가고 야, 있죠. 무슨 변호사야? 뭐 연습하는데 저렇게 비용을 받아. 이 장면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네. 이게 옆에 중보기도도 있어요. 네, 네, 뭐 예언 상담, 고민 상담, 취업, 진로, 사업, 재정 관계, 가족, 고민 해결 해결책. 저기 6만 나중에 원에 예, 포인트도 적립해 줍니다. 포인트 정립해주고 네. 나중에 말이죠. 저기 저기 경쟁자가 많아지면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면 환불해 드립니다. 이 옵션도 나올 거예요. 이 옵션도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네? 무응답 시 환불 뭐 네.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 예언적 상담은 6만 원이고요. 네. 예, 10분에 10,000원입니다. 그 10분 예언이 10,000원이고 시급이 6만 원이시네요. 예. 와. 예언적 중보기도는 3만 원인데 이 예언적 상담 해놓고 가로해놓고 저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예언적 그 상담이 6만 원이고 예언적 중보기도는 3만 원인데 중보기도는 아마 기업들의 그 사업운 예, 그런 거를 아마 기도를 해주시는 것 기업용이야? 같습니다. 법인용이고 개인용, 법인용이 또 나뉘어져 있군요. 그래서 네. 이분의 아이디를 제가 좀 추적을 해봤는데 네. 해당 그 아이디를 쓰시는 분의 그 사업자 명이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지 좀 찾아보니 대전 소재에 있는 그 K 교회의 담임 목사로 추정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교단이 어디예요? 예, 교단은 표기가 안 돼 있었습니다. 아. 예, 근데 이분이 그 하는 사역들을 쭉 찾아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예언 사역 위주로 예, 교육하고 이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가르치는 예, 물론 이제 돈도 받고요. 이제 그런 행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이야말로 기독교적 그 기독교의 무당 버전이 아니고 이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궁핍과 심리적 어려움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듣기 좋은 축복 이야기를 마치 성령의 은사를 빙자해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신 분들 그리고 제가 뭐 누차 얘기하지만 여름에 삼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물조심, 불조심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여름에 물조심을 해야지.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물에 빠졌다가 딱 살아났다. 이런 체험을 또 하게 되면은 이게 강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 윤석열 대통령도 얼마나 많은 이건 소설입니다. 네. 소설과 추측에 의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무속인들이 당신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됐으니 또 얼마나 거기 또 속박이 되고 묶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의 이런 거를 교묘히 이용하는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는 예, 그냥 기도해주면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이걸 상품으로 등록을 해서 돈을 받고 기도를 해주는 경우는 적립까지 해주고요. 예, 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거론을 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의 또 제보가 왔는데 네. ABM 아브라함 블레싱 미니스트리라는 곳이 있다고. ABM이 이제 A가 아브라함, B가 블레싱, 예, M이 미니스트리. 미니스트리. 예,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에미꼬순이라는 분이 이제 여성 선교사고 이분의 남편이 이제 아브라함 정이라는 아브라함 정. 예, 이 그래요. 부부가 예. 선교단체 대표이신데 에미꼬 하니까 무슨 일본 분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예, 두 번 개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예, 저희가 2번 개명한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치밀합니다. 예, 사전 조사를 많이 합니다. 네. 예, 근데 이 아브라함 정 이분도 저희가 이제 뭐 본명은 이게 아니신데 이분들이 이제 미라클 스쿨이나 주니어 리더 스쿨, 키즈 스쿨 같은 거를 이제 개설해 가지고요. 대안학교입니까? 예, 뭐 대안학교는 전혀 아니고요. 네. 그냥 이름만 그렇게 이제 붙인 겁니다. 스쿨이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은사를 교육시키는. 은사를 예, 교육시켜. 성령의 은사를 개발하고 교육시키는 이게 기관인데 어디 교단이고 어디 소속인지는 저희가 뭐 끝내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 있고요. 이 뭐 자기 추종자들을 한국에 이제 지부식으로 뭐 소위 똘마니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워서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은사, 성령의 은사나 오순절기에서 과거 홍해선이라고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땅굴. 뭐 무슨 저기 북괴가 쳐들어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한다고 그랬죠. 전쟁 난다고. 네. 그래서 한간에 좀 생각 이슈가 됐었죠. 네. 이 거의 그 정도의 준하는 좀 한창 좀 부상하고 있는 새를 지금
확장하고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근데 여기서 뭘 하느냐? 문제는 이 신사도 계열로 보여지는데 이 임파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전이라고 하죠. 그 능력을 전이하는데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걸 이제 기도해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갖고 오게 한다든지. 아니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야 이러면은 저 프랑스 저기 이탈리아 와인 사업 다 망하겠네. 그렇지. 예. 아니 그 원재료 전혀 안 들어가잖아. 뭐 포도를 뭐 들여가지고 뭐 숙성시킬 필요 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야. 네. 그리고 수표를 자기압 수표를 복사해서 가져오라고 이걸 또 이제 기도해서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뭐 실제 수표가 된다. 예,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야, 그리고 1번은 이제 불법 양조. 네, 불법 양조. 두 번째 같은 예. 경우에는 이거는 그 화폐법 위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이제 자료화면 이 수표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분이 공지로 올린 겁니다. 야, 이제 골 때리네. 카피해서 가져오세요. 해오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진짜 수표로 만들든 축복기도를 하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수표를 복제하는 행위가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 해외에 계셔가지고 예, 좀 처벌이 어렵긴 합니다라고 제가 답신을 받았는데 이런 행위들을 대놓고 버젓이 하고 있는 집단이고 그리고 제가 이것도 영상을 직접 봤습니다. 네. 어떤 그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네. 상담을 줌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줌이나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하는데 이제 갑자기 상담하다가 손에 이런 실 같은 게 하나 껴 있는데 천사털이 자기 손톱에 지금 상담 중에 꼈다. 손톱에 천사털이 꼈다. 예, 천사털이 꼈다고. 때 같은데요.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실 네, 같은 거였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종교 그루밍을 해가지고요. 예, 이게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건지 경제적 어려움과 이제 사회적인 공동체 의식이 이렇게 결여될수록 이와 같은 이단 사이비 그리고 초자연적인 것을 추구하는 내생지향적이고 요행을 바라는 이런 게 어저씨 교회 안에서 기독교적 용어를 들고 기독교의 탈을 쓰고 사람들한테 접근해가지고 이러한 행각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제보가 너무 빗발쳐서 예, 저희 평화에 제보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은사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게 초자연적으로 이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를 믿는 거는 자유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걸 교육한다든지 여기에 금전이 뭐 결부된다든지 이러한 주술적인 행위들로 인해서 미혹돼 가지고 예, 사기당하지 마시기를. 그러니까 이게 삶에서 희망이 없을수록 로또 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언제 벗어날 수 있나 하면 로또를 사잖아요. 그것처럼 삶에서 아무 희망이 없는데 그리고 마음까지 약해진 상태에서 이러한 식의 어떤 흔들림이 있으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도대체 이런 거에 누가 속나 했는데 우리 보이스피싱에 속듯이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예언에 관련해서는 하나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예언이 뭐 미래를 말한다, 나중을 말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했던 나중 이야기는 오늘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삶을 돌이킬 것인가, 그렇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나중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예언들은요 오늘의 삶의 태도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닌 거예요. 오늘의 삶을 내가 어떻게 돌이키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주는 나중의 이야기라면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저 나중에 잘 되고 나중에 복 받고 뭐 나중에 뭐 죽고 나서 어떻게 되고 하면서 오늘의 삶에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 예언은 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가나의 혼인 잔치 그 사건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다. 뭐 이거 아니에요? 그 기도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 이거 보니까 조세범 처벌법. 왜냐면은 술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 세금 떼먹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조세범 처벌법이고 그리고 저기 수표를 복사하고 가져오라고 해서 기도해서 돈으로 만들기. 부정수표 단속죄라고 또 있습니다. 이게 정말 참 이거 완전히 그 성경의 그 상황과 오늘의 이 상황을 그 짬뽕 시켜가지고 이런 걸로 또 호객하는 인간들이 있었다는 사실 참 놀랍고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왜 교회에서 그 이렇게 맹위를 떨치느냐?
신천지와 교회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신천지 욕할 것 같으면 신천지를 신천지하고 차별화를 해야지. 똑같이 하면서 신천지를 악마화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아니 겁주고 본인들부터 성결하고 본인들부터 거룩해지면 됩니다. 그게 최고의 신천지 퇴치법이에요. 마찬가지로 뭐 저 무당 욕하고 그런 무술 욕하고 그러는데 물론 잘못됐습니다. 김건희만 봐도 뭐 정말 화가 나죠. 예. 그런데 이 도대체 이 무속하고 기독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예언을 돈을 주고 야 10분에 10,000원.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지금 시급이 부럽네요. 그렇죠. 6만 원씩입니다. 22년 전, 21년 전이군요. 네. 그해 겨울에 이제 사실은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어머니가 그 자주 가셨던 영월의 기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극동방송 그 때려치고 기독교 TV에서도 노사분교 해가지고 잘릴 위기에 놓였을 때 앞날이 안 보일 때 용한 그 권사님이라고 해서 용한 권사님. 용한 권사님. 예. 저는 보살님이었는데 여기 권사님을. 아이고 난 기독교 범주를 넘어가지 않았어요. 예. 갔더니 그때 때마침 제가 이제 가고자 했던 직장이 있었어요. 가고 싶은 직장이 수원에 있었는데 수원에 가게 될 거야 그러는 거야. 아 되는가 보다 했는데 지금 22년째 못 가고 있습니다. 22년째. 뻥을 쳤어요, 저한테.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예. 나는 복 받는 줄 알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앞으로 더 십자가를 지나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와가지고, 지리산에 있는 작은 절에 한번 가서 며칠 있었어요. 아니, 무슨 신학생이, 야, 이거 너무했는데? 속세를 떠나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해서 절에 갔는데, 거기서 같이 이제 풀 뽑고, 밥 먹기 전까지 계속 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맘대로 쉴 수 있지 않아요, 절도. 같이 이러던 보살님이 저한테 우리 종교에서는 전생이 있다고 말하는데 내가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해서 학생에게 말해주면 자네는 전생에 업보가 많아서 이런 삶이 좀 힘든데 30을 넘으면 잘 풀릴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셔가지고 에이 뭐 그런 얘기를 뭐 나는 신학생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30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30이 되고 6년이 지났는데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방송 혹시 보살님 보고 계시다면 사기꾼! 아니 이제 제가 뭐 결론 삼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그 오늘날의 종교는 말이죠. 그 뭐 현실을 초월하는 현실을 초월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것도 사실 지난 세월 한 2000년 예수님 이후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이 공동체가 잘 평화롭게 정의롭게 어떻게 하면 잘 운영될 수 있을까? 모든 인류가 지혜를 모아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시스템을 부정하고 2000년 전에 잣대로 돌아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 뭐 무리를 걷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초월한 종교는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실을 부정하는 종교도 대단히 위험하다. 현실의 이런 규범들이 물론 진리이고 있는 그대로 정의는 아닐 수 있어도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게 함께 모색하고 고민했던 그 모든 이 연구의 그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존중하면서 더 나은 선, 더 나은 그런 평화를 추구할 때 비로소 종교가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지금 현실을 초월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회 규범도 쌈 싸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신천지가 그렇고요. 그렇죠. 신앙에는 분명히 이성으로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신앙이 무지성이거나 반지성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자에 대한 의지가 이런 우리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규범을 완전히 무시하고 묵살하고 할 것들은 아닙니다. 이걸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더 나은 이 시스템이나 규범이 담지 못하는 그런 더 지고한 가치들을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하여간 이런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 이유는 대통령부터 사이비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제 윤석열 타도 운동이 신앙적 그 동기도 있습니다. 저는 이 주술적 무속 정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주술적 무속 정권과 결탁해가지고 축복해주고
이들의 그 과거를 털어주는 목적으로 안수기도 해주는 김장원이니 전광훈이니 하는 이런 인간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예요. 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 우리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주가 추석 연휴 시작하는 빨간 날 금요일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에 그러면 쉬고 쉬나요? 쉬어야 한다라는 그 지금 열망이 너무 아닙니다.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예. 빨간 날은 안 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예.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다음 주가 빨간 날입니까? 네, 다음 주. 빨간 날이면 쉬어야죠. 예. 사회 규범을 우리가 어기면서까지 방송에 매진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 네, 그럼 오늘 두 분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한 주 쉬고 9월 16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